네, 반갑습니다. 독거투절지입니다. 제가 지난 4박 5일 동안 서울에서 미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비즈니스 관련된 일들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끊겼다가 어제 이제 동거투절지로 인사를 드렸는데 되게 많이 피곤해. 지금도 많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뭐제 생각을 좀 다듬을 시간이 없었고 지금도 눈이 좀 아픈데 지금 화요일 밤 8시가 좀 넘었거든요. 아마 영상 촬영하고 내일 아침에 편집해서 올릴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제 생각들 좀 이야기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돈코트였지 보신 분들은 좀 먼저 보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한 절반 정도는 거기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먼저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국이 미친 듯이 AI를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치고 올라오는 게 정말 지금 위협적이라는 걸 보고 있고, 또 여전히 우리가 하반기에도 100조 가까운 외국인 매물들을 이겨내면서 다시 9,000포인트 만스피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 물론 이제 7월 8일부터 표를 보시면 7월 8일부터는 외국인들이 순 매수에 좀 들어갔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2조인가 3조? 뭐 이 정도까지도 순매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패시브 자금의 리밸런싱을 통해서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 초까지는 좀 외국인 매도가 좀 셌던 것 같고 7월 8일부터는 조금 달라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조금 바텀 바텀 락 바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 이제 7,000은 오늘 좀 넘었다가 6,000대까지 6,700으로 끝났나요? 그렇게 끝이 나서 좀 아쉽긴 한데, 아마 외국 개인들이 계속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번에는 좀 엇박을 좀 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닥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선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들 사고 있는 그런 이상한 완전 정반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지금 들어온 애들은 제가 보기에는 액티브 펀드들이 좀 들어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ETF 패시브도 좀 있긴 있는데 그냥 ETF 그러니까 MSCI 이머징 쪽으로 ETF가 뭐 이번 주에 3조 정도 뭐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철저히 가치주적인 접근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워낙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고,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지수대에서도 굉장히 싼 지수대잖아요. 여기서 또 반등을 못하면 진짜 우리나라 국장은 그만둬야 되는구나. 제가 마이너스 지금 한 자릿수 초반이거든요. 이 지수대에서도 안 되면 진짜 국장은 그냥 버리고 미장으로 다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외국인들도 지금 가치주 적고서 지금 국장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30%까지 빠졌으니까 좀 들어오는 측면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외산 리포트에도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뭐 그런 걸 다 믿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시장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000포인트대에서는 10분할로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현금 있는 분들 대부분 현금 없을 거예요, 저처럼. 그래서 저는 어제 오늘 현금이 조금 생겨서 국장 주식들 조금 샀습니다. 약간의 물타기 비슷하게 좀 한 것도 있고 신규로 조금 들어간 것도 있고, 돈이 뭐 크지 않기 때문에 의미는 크게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보기에도 편하게 국장 주식들을 사도 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잦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레버리지도 많이 해소가 됐어요. 사실 고점 대비로 30% 빠진다는 게 레버리지로 치면 거의 이제 저승사자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30%짜리가 레버리지면은 산술적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60%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음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60% 이상 더 빠지거든요. 일례로 보게 되면 5월 말에 이제 런칭을 했던 레버리지, 뭐 하이닉스 레버리지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마이너스 75% 정도, 74%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음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앉아서 날아가는 그런 돈이라 보시면 되죠. 마이너스 수익률이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레버리지라는 거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특히 3월달 초부터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시장에서는 레버리지는 진짜 자살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리 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레버리지는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고점 대비로 30% 빠지게 되면은 뭐 레버리지든 아니면은 신용이든 여러 가지 대출 낀 그런 상품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강제청산도 상당히 많이 됐고, 인구의 3.4%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강제청산 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통계도 있는데, 그건 뭐 확실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당히 많은 시장 투자자들이 이번 기회에 많이 다친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엔 이거를 못 버티고 반등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매도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개인들이. 그래서 개인들이 멘탈이 털린 것 같아요. 사실 멘탈이라는 게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멘탈을 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타고난 거거든요. 타고난 거. 제 옆지기도 주식을 좀 하죠. 이제 억대 주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자산이 이제 부동산이었다가 지금 아직 집한 돈이 8월달에 들어와요. 7월달에 들어오면 좋겠는데 8월달에 들어오는데 지금 들어오면은 이제 다다음 주에 들어오겠죠. 다다음 주. 그러면 이제 무혈 입성입니다. 무혈 입성. 지금 6천대 주식을 들어가는데 소양성 주식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약간 안정형으로 뭐 픽스드 인컴 위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레버리지든 뭐 신용이든 이런 애들이 상당히 많이 터졌을 거예요. 30% 정도 시장의 하락이면. 야, 30% 하락은 제 생각에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하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레버리지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이번 기회에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주고 공부를 시켜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레버리지로 또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은 진짜 레버리지 민족이구나. 이거는 도파민 투자, 투기, 올바른 투자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지금 세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젊은 세대는 더 안 되는 것 같고, 한 몇 세대는 지나야 약간 좀 미국하고 비슷한, 그래도 그렇게 좀 뭐랄까 좀 정상적인 투자 그런 문화가 좀 저변에 깔리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투자 문화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100년도 넘은 주식 투자 시장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 게 팬데믹 때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6,000포인트 대에서는 10분 할로 계속 사러 말씀드리고, 한 4-5번 정도 아마 살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현금 있는 분들은 그냥 6,000포인트 되면 그냥 날 잡아서 그냥 다 사도 되지 않겠나. 내일도 6,000포인트일 거예요. 아니, 그쵸? 그러면 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0-30% 정도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속스라고 하는 지표를 보게 되면 30% 정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국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0%는 정말 10년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조정인데, 속스도 30% 빠진 적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반도체니까. 반도체는 가격 변동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볼 때 30% 찍으면 거의 저점이었다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다 맹신하는 건 아닌데, 통계라는 걸 저도 믿기는 믿는데 완전히 신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센티멘탈한 것도 있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영향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얘도 락 바텀을 만들어 주는데 어느 정도 그 이유가 근거가 좀 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든지 보면 급등을 하게 되면 조정 오잖아요. 가격이라는 게 반도체 가격을 예를 들면 근래 들어서 반도체 가격이 급등을 하다가 조금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평질 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다시 꿈틀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 때는 반도체 가격, 메모리 가격 자체가 20에서 30% 정도 플러스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대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시장이 조금 다시 또 타이트해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나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뭔가 좀 피로감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메모리에 대한 쇼티지는 계속 지속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뭐 중국발 쇼티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 미리 전부터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것 때문에 조정 한 번이 크게 올 테니까 매도하시라 이렇게 얘기는 못 드렸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은 9,000포인트 넘었을 때 제가 동고투자일지에서 광안리 바닷가를 걸으면서 너무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레버리지가 가장 중요한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만약에 매도를 하셔라, 분할매수 30%라도 좀 매도하시라 했으면 정말 슈퍼스타가 됐을 텐데 그런 거 못했습니다. 제가 작년 3-4월 관세 전쟁 때 여러분들한테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100% 주식을 다 현금을 태워가지고 주식을 샀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잘 끌고 있는데 이번 하락은 너무 컸고요. 미장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빠졌을 거고 그냥 지나가는 그냥 기간 조정 정도로 봤을 텐데, 확실히 국장은 정말 화끈한 것 같고 난이도도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요. 미장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잖아요. 양도세 죽일 놈 양도세가 있는데, 그만큼 미장 같은 경우는 조금은 국장보다 변동성이 적고, 변동성이 적다는 거는 좀 쉬운 거라고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투자라면 통행세를 내야 된다. 호르무즈 통행세처럼.
그래서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옛날부터 해왔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나서도 투자가 좀 쉬운 편이기 때문에 국장이 안 왔던 겁니다. 10년 동안. 근데 이렇게 10년 만에 오니까 이 통행세를 30% 물론 이제 저는 통행세 30%낸 건 아니에요. 왜냐면 5월 달에 분할로 10분할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통행세 30%낸 건 아니고 좀 몇 프로 정도 마이너스인데 하여튼 빨리 좀 살아나서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뭐 2, 3년 안에 뭐 2028년에 반도체 가격이 이제 고점을 찍을 거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고 뭐 30년 2030년까지 그게 갈 거라는 얘기도 있고 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도 30년 뭐 내년엔 더 쇼티지가 심해질 것 같고 타이트해지고 30년까지는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중국에 대한 변수는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중국이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에 1월 달에 딥시크 모멘트 막 충격이 왔을 때는 미국에서 뭐 중국 AI를 쓰는 애들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국의 45%가 중국 AI 토큰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 생각이 들고 또 창신 메모리가 자꾸 얘기하는 게 좀 입 아프긴 한데 밀물듯이 지금 증설하고 있고 올해 메모리 그 캐파 자체가 마이크론을 앞질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창신 메모리가. 제가 서울 가기 전에 봤던 리포트 자료에 보면은 내년 정도가 되면 캐파가 16% 정도 되면서 마이크론을 따라잡을 거라 얘기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올해 말에 증설을 통해서 창신 메모리가 마이크론 앞지른다. 이거 조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저는 조금 이거는 좀 경계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아무튼 간에 뭐 수요라는 것도 계속해서 타이트한 거고 내년에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올해보다는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Q도 늘어나긴 하지만 디맨드, 수요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 정말 쇼티지가 풀릴지 안 풀릴지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10월 달까지는 중국 이슈도 있고 그래서 주식을 좀 갖고 와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원래 올해 초에 제가 5월 달까지는 가져가 보시라고 전쟁이 나고 있는데 5월 달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5월 달까지는 상당히 국장도 좋았고 미장도 상당히 좋았죠. 왜냐면 3월 달에 전쟁 터지고 나서 3월 말부터 갑자기 국장 미장이 폭발했죠. 4월 달부터 양시장이 다 같이 폭발을 하면서 진짜 돈복사 랠리를 4월달 5월달 막 이렇게 조정이 중간중간 있었긴 했지만 그걸 우리가 경험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10월달까지 일단 가보자.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전략입니다. 10월달까지 가져가 보자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터프컨트 이슈도 있었고 그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때릴 거고 약간 뭐라고 벌너러블 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되게 프레질한 그런 취약한 그러니까 예민한 센시티브한 그런 아는 거 다 지금 단어 얘기하고 있는데 센시티브한 상황이 시장이기 때문에 뭔가 터보컨트 비슷한 거 딥시크 모멘트 비슷한 거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번 시장 흔들리면 10% 정도 뭐 그런 이슈를 통해서 흔들리면 이렇게 봤는데 완전 30%까지 깨진 건 진짜 레버리지가 얼만큼 강력한가 최악인가 슈엣인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본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뭐 한투에서 애널 그 한투 애널 그 여자 애널이 제 옆집이 입사 동기더라고. 한투 2022년 입사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교육도 받고 같이 연락처도 주고받고 막 그랬다는데 지금 보면은 이 한투 쪽에서는 조금 시장을 조금 반도체 사이클을 조금 안 좋게 보는 것 같고 나머지 뭐 제가 KB 출신이었으니까 KB 쪽에서는 엄청나게 세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잘 보면은 양쪽 다 일리는 좀 있긴 있어요. 왜냐면 LTA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단가가 떨어지죠. 대신에 안정적인 디맨드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또 생산하는 쪽에서는 서플라이 쪽에서는 또 안심하고 증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양쪽이 다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좀 줘야 되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디맨드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올해보다 내년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돈을 훨씬 많이 벌게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올해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될 게 확실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수요가 더 많아지고 서플라이는 조금 더 타이트해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0월 달까지 우리가 쭉 지켜보고 그 다음에 만스필 가든 않든 간에 일단은 10월 달까지 가져가 보자. 만약 만스필 가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저는 정리해야 될 것 같다. 이 변동성이라는 게 저도 변동성은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데 은퇴 자금이잖아요. 전 재산이 다 주식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 30% 이렇게 이유 없이 이게 이유가 있는 상태. 만약에 뭐 체계적인 위험이 터져서 금융위기가 터져서 빠진 거라면 오케이. 그런 거면 저는 좀 그냥 받아들이자라고 하겠는데 이거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여기서 이렇게 깨지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수급 때문에 시장을 후려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 어렵죠. 너무 힘든 거고 그래서 역시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면 미장을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 잠자리를 잘 자려면 미장과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분산 투자하시는 게 진짜 여러모로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영상 보신 분들이 과반수가 40에서 50대 분들이거든요. 그 양 옆에 이제 30대, 60대 분들이 좀 계시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50대 분들은 은퇴 자산일 거고 40대 분들 한 절반은 은퇴 자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제가 전편에서 롬바르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롬바르드 투자에서는 2024년 12월에 국장 들어가서 이번에 108%의 수익을 내고 이번 2분기 때 주식을 한국 주식을 다 털었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장래가 촉망받는 장래가 좋은 그 시장이긴 하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저쪽의 포트폴리오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투자 생각이 들어요. 이게 9,300, 뭐, 12,500까지도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끝에서 파는 것도 되게 좋은데, 마이웨이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진짜 안 깨먹어야 돼요. 은퇴를 뭐 50에 하셨다면, 51, 52, 53, 54, 64, 70대까지도 주식 투자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단 한 해라도, 마이너스가 나면 안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한 번 날 때 세게 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멘탈 털려서 그때 확 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6,000포인트는 되게 저는 락바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파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거 보면서 좀 놀랐거든요. 뭐 조단위로 좀 팔고 있잖아요. 와 이거 정말 잘못된 투자거든요. 이게 왜냐면 신규 투자자들이 되게 많아요.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너도 나도 막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를 뭐 약간 하루까지 범무서운지 모른다고 해야 되나? 진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9,300 한번 갔지만 약간 신기루와 같은 그런 일이었는데 그거만 한번 구경해 봤던 사람들이 지금 소주를 마시면서 울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도 많이 들고요. 좀 버텨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액티브 애들이 조금 들어오면서 가치주 투자 접근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뭔가 시장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뭐 월가의 저승사자라고 하는 그 인도 계열 사람 투자자 투자 자문 뭐 이쪽 사람들 들어온 거 보면 워낙 저평가했기 때문에 또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맞거든요. 코스피였나 코스닥이었나 3분의 그 거기 있는 그 기업들이 3분의 2 정도가 PBR 1 이하에서 거래. 제가 볼때 코스닥인 것 같은데 그런 걸만 봐도 지금 국장은 엄청나게 저렴한 상태. 물론 이제 코리안 디스카운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 그 저평가 상태를 미국과 비교하면 안 된 거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있는 그런 시장보다 자사주 매각도 안 하고 그 뭐죠? 또 배당도 안 주고 주주에 대한 그런 장치가 거의 없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그렇게 주식을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평가를 제대로 다른 나라들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애들하고 돈꼴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11 퍼가 11이라고 해서 하이닉스도 퍼가 10일 간다. 이거는 진짜 너무 순진한 애널리스트들의 아주 순진한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볼 때 30% 정도의 디스카운트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한 6, 7 정도 선에서 보면은 괜찮은 거라고 보고 있고 근데 지금 아마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퍼가 3, 4할 거예요. 3, 4 정도 그러니까 6 정도 가려고 하면 아직까지도 뭐 꽤 가야 돼요. 몇십 프로 정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파는 건 너무 지쳐서 파는 건 진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절대 팔지 마시고 이런 지금은 좀 돈을 땡겨서 이러다 칼 맞는 거 아닐까 모르겠지만 땡겨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게 맞는 거고요. 지금은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상한 시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은 후지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중국 가보시면 놀랍니다. 중국 안 가보신 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반중간병이 있어가지고 중국을 싫어하는 건 이해합니다. 저도 중국인들의 추태 이번에 그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일어나는 일들 직원들 타박상 막 입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티켓팅 하는데 열리자마자 우리는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그 키를 끌고 질질 끌고 가잖아요. 들어가잖아요. 티켓팅 하는 건데 얘들은 고개를 몸 확 숙이고 그 뭐야 캐리어를 이렇게 밀면서 우르르 가는 거예요.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완전
개판인데, 저도 중국에서 1년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중국이 개판인 건 아는데, 그래서 반중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도 알아요. 뭐 제가 보기에도 중국이 우리나라 저 선거할 때마다 개입을 분명히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걔네들 해커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또 미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 자국에게 유리한 그런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들어갔을 거라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예. 근데 어쨌든 중국을 미워하는 거랑 중국을 모르는 거, 중국을 무지한 거 진짜 안 좋은 거 생각이 들고, 언젠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군사적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중국을 몰랐어. 군사적인 것이든 뭐 AI에 관련된 것이든 모든 거, 뭐 조선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나중에 이미 대통 당하고 있어요. 뭐 지금 현대기아차 차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차량 판매가 안 되는 것도, 뭐 도요타 일본 차량들이 안 되는 것도, 혼다가 지금 망해간 것도, 폭스바겐 망하는 것도, 독일 차들 망하는 것도 지금 왜 그렇겠어요? 중국이 우리가 얕보고 있던, 전 얕보지 않았지만 잠자고 있던 거인이 지금 일어나서 그렇게 전 세계 시장을 초토화시키는 거고, 물량이 넘치기 때문에 그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덤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우리가 좌시하지 말아야 되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도 지금 산업이 고사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 좀 보고 있고요. 뭐 휴머노이드 같은 거 우리나라 안 됩니다. 휴머노이드 다 좋고, 뭐 그래 우리 미국 편이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잘 되겠지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지금도 휴머노이드 시장, 전 세계 시장에서의 85%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이게 점점 비중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점유율이. 왜냐면 얘들이 싸게 잘 만들어요. 그리고 뭐 네오디뒴이라든가 이런 자석 같은 것도, 이런 부품들, 이런 소재 개발한 것들, 히토리 이거 다 잡고 있는 애들이 중국인데, 쉽지 않습니다. 미국 하레베이가 와도 제조업은 미국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처음 그 취임했을 때 작년 1월 4일인가 메이크 인 아메리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만들어라,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라, 막 이렇게 푸시를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실적이 어떠냐? 성적표가 안 좋습니다.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지금 뭐 전기라든가 뭐 이런 거 없어지고 난리 나잖아요. 공장 돌려면 전기도 있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다 쇼티지잖아요. 전기도 쇼티지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공장을 미국에서 다 짓겠습니까? 아무래도 자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것보다 더 뭔가 유리해야 되는데, 관세표가 없는 것. 관세라는 것도 결국에는 트럼프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에는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게 되면은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장 정책은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대신에 미국이 지금 어디다가 포커싱을 맞추고 있냐, 트럼프 정부가 바로 그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여기다가 지금 엄청나게 특혜를 많이 주고 있고, 규제도 완화해주고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뉴욕주에서 처음으로 모라토리움 우리 못 짓게 한다 이렇게 만세 불렀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트럼프가 바로 트위터로 때렸잖아요. 뭐 조란 맘라이도 때리고, 뭐 뉴욕주 시장, 뉴욕주 그 주지사 이런 사람도 여자분인가 막 엄청나게 때리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보게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조업을 일으킨다는 건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미국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부지런해요. 제가 미국을 석 달 동안 여행을 했잖아요. 여행을 로드트립을 했는데 19개 주를 쫙 2만 킬로를 이렇게 석 달 동안 다녔는데, 진짜 구석구석 다 다녔거든요. 물론 놓친 데도 많겠죠.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 너무 크니까. 근데 새벽에 탁 일어나서 월마트에서 제가 차박한 적 있었는데, 보면은 새벽 6시, 5시 반에 이렇게 불 켜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스타벅스도 6시 반, 5시? 5시는 아니다. 6시? 밑에 켜진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시간대에 새벽에 일찍 그 출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은. 청교도에 나라잖아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피 한 잔, 도너츠 한 잔. 제가 갔던 곳 중에 하나가 오클라마에 있는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쪽에 가게 되면 한국인 분들이 댈러스 쪽도 그렇고 그 도너츠 가게 되게 많이 해요. 도너츠는 아침에 바로바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되게 신선하고 바삭하고 식감이 좋거든요. 근데 그거 아침에 새벽에 막 3시 4시 일어나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 할 수 있는 민족이 한국인들 아니면 중국인들, 아시안 일부 국가들 이런 쪽들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국 사람들이 도너츠 가게로 성행했다는 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부지런한 미국인들이지만 그 수십 년 동안 제조업에 놓고 지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프라가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서남권에 반도체 공장 만든 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거기보다 더 힘든 게
그 오스틴이라든가 뭐 일부 지역들, 뭐 미국의 일부 지역도 뭐 또 공장 짓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더 힘든 겁니다. 쪽 인건비도 되게 세고 소송도 많고 뭐 지역에 대한 환경에 대한 규제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다가 짓는 게 우리나라 뭐 조그만 나라거든요. 차로 4시간 정도 뭐 왔다 갔다 가면 끝과 끝을 거기 갈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뭐 전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어봤자 별로 안 돼요 거리가. 근데 미국은 뭐 있잖아 그러면 뭐 1000km 막 가야 되고 막 이런 진짜 미친 듯이 큰 나라고 직진 400km 500km 이것도 흔합니다 미국 여행하다 보면. 흔하다기보다는 가끔 있는데 하여튼 150, 200km는 진짜 직진이 흔한 나라가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그 뭐 하나 깔고 하는 거 케이블 하나 까는 것부터 진짜 일이고 그래서 이야기가 길었는데 중국의 제조 기술은 점점 날로 갈수록 힘들어진 것 같고 제가 멕시코 영상을 찍었을 때 2023년도 찍었을 때 제 지인이 양말 공장을 크게 멕시코에서 했어요. 레온이라는 곳에서 지금 아마 공장을 다 팔고 그 지인이 우연찮게 지금 우연찮게 아니라 원래 광안리 여기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전 세계 몇 개 있어요. 근데 여기 있더라고요.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만났어.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2023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사업이 쉽지 않다. 왜냐면 우리가 대규모 한 몇백 명 멕시코인들을 쓰고 있는 그런 공장 하고 있는데 중국이 너무 단가로 밀어치고 있는데 퀄리티도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걸 오랫동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오래 있는 거 보니까. 지금 22일이거든요. 22일 밤 이제 8시 40분 정도 됐는데 40분 동안 떠들었네요. 오늘 내일 아침 장 마치고 나서 이제 구글의 실적 발표가 날 거고요. 데이터 센터가 장사가 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메모리는 계속해서 필요할 거고 장사가 더 잘 될수록 메모리는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 그래서 캐펙스 투자는 더 늘려야 될 게 맞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글은 캐펙스 투자 더 늘리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뭐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 이제 4개 정도죠. 넷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모르겠고 넷다 계속해서 지금 미친듯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추세가 꺾이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얘네뿐만이 아니라 진짜 오픈 AI라든가 뭐 엔트로픽이라든가 뭐 그 외 다른 애들 다들 지금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연산력이 부족한 그런 쇼티지 상황이 계속 지속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발표, KPX 투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실적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지할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는 거는 일단 수급적으로 아직까지 외국인들 매도 팔고 지금은 이제 7,000포인트 이하니까 외국인들이 안 팔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7,500, 8,000 되면 8,500 되고 9,000 되면 또 매도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한 번은 살려주는 거예요. 한 번은 살려드릴게 이러고 있다가 좀 올라오면 또 패대기를 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상황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서 판 것도 걔네들 입장에 볼 때는 좀 손해는 손해죠. 그래도 하이닉스가 한 250만원 이상은 올라와주고 삼성전자도 지금 얼마죠? 하여튼 적당하게 30만원 이상 올라와주고 이렇게 올라와줘야지 뭔가 이게 패대기 쳐도 이게 뭐 빼먹을 게 있고 뭐 그런 계산들을 한 게 아닌가. 뭐 양키들은 뭐 충분히 그럴 생각들은 다 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멤버십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석 달, 넉 달 정도는 닫았어요. 근데 관심 있는 분들은 그 트래블 J 채널 가셔가지고 구독도 하시고 옆에 보면 가입 버튼 있거든요. 가입 버튼 누르셔가지고 오시면 그리고 이제 멤버십 그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거기 가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단톡방 주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들어오셔가지고 저도 이제 뭐 이제 2년도 안 남았어요. 해외 나가기 2년 안에 여러 가지 공부할 것들, 그 시장에 대한 공부들, 그 고전을 보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같이 쉐어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잠깐 동안 좀 열어놓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단톡방에서 오늘 이야기에 나왔던 것 중 하나가 그 배당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배당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저는 나이가 뭐 40대 이제 후반에 들었기 때문에 아직은 젊은 나이기 때문에 주식을 해도 이제 배당주로 이렇게 쭉 가는 스타일보다는 주식 시세 차익으로 전체적인 다만을 늘리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고 그게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변동성은 싫긴 하지만 변동성이 싫으면 이제 뭐 배당주 많이들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더 자산을 키워가는 게 아직까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도 저는 시장 변동성을 좀 이렇게 감내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맷집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장에 많이 빠졌지만 그렇게 막 고뇌하지도 않고 있고, 사실 제 주변도 그렇고 저희 멤버십 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막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지금이 저렴하고 약간 이상한 상황이, 시장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를 아시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시니까 알면은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두렵고, 그러니까 주식을 던지고 수량 잃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실 분들은 가입 버튼 누르셔가지고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배당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쪽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저 뭐죠 그거 그 세금이 문제가 있는데, 세금이 좀 뭐랄까 좀 거시기 합니다. 예, 배당 그 양도세까지 내는 입장에서 볼 때 세금 그런 쪽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낼 게 많아지는 게 좀 저는 싫더라고요. 좀 가볍게 사는 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집도 없이 이렇게 지금 여기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간에 뭔가 세금을 건들기 시작하면, 저도 뭐 세무사를 쓰고 있긴 하지만 세금을 건들기 시작하면 뭔가 좀 복잡해진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배당주 투자로 유명했던 게 슈드가 있었잖아요. 슈드가 편입 종목을 작년에 보면 뭐 배당을 많이 주는 뭐 정유라든가 뭐 통신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 많이, 은행주 뭐 금융주 많이 편입했다가 되게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슈드 물어보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왜냐면 작년에도 상당히 관세 전쟁 이후부터 빅테크 위주로, 하이퍼스케일러 위주로 확 튀었잖아요. AI 관련된 애들. 근데 정유, 금융 막 이런 고배당주들은 진짜 더 바닥에서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배당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세가 올라가지 않아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허탈감을 느끼고 폼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뒤늦게 슈드를 던져버리고 이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 분들은 그렇게 스위칭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주 투자는 약간 리스크가 있다. 왜냐면 배당을 주는 그 주체가 그 운영을 잘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시중에 보면 배당에 대한 얘기들 많이, ETF 얘기도 되고 그 채권 같은 경우도 월 지급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은데, 다 각자 편한 방법으로 보는 거죠. 왜냐면 나는 시세 차익이라든가 변동성이 싫어. 그러면 그냥 매달 따박따박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그냥 돈을 받는 걸 더 좋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스타일대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배당주 투자는 별로 이렇게 하지 않고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60대 이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배당주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분 같은데, 제가 답변 어떻게 들었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40대 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거고, 시세 차익, 성장주 투자 이렇게 한 거고요. 정년이신 분들은 뭐 일부 브라질 국채를 좀 편입을 해서 좀 고정 수익을 만드는 게 되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브라질 국채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옛날과는 좀 다른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성장주 투자, 테크 종목들 이런 애들은 여전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도 사실은 성장주고, 그리고 극단적이긴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근데 은퇴 자산인 분들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익률이 높은 것보다는 매년 안 깨져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변동성을 줄이는 게 가장 그 운영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장년층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은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좁잖아요. 왜냐면 깨먹게 되면은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뭐 회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장년층 분들은 이거 깨먹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 진짜 절벽 앞에까지 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자산의 75% 정도가 50대 이상 분들이 쥐고 있어요. 부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융자산이라든가 다 이런 분들이 갖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자산이 삐끗해가지고 한 해 마이너스가 됐거나 이번처럼 약간 레버리지를 뒤늦게 폼으로 들어가지고 막 깨진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감당이 안 되고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데미지가 큽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의 좀 뭔가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좀 공부 좀 많이 하시고, 공부 안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폭락 이후부터 L자형으로 있는 장에서 진짜 지쳐가지고, 이게 뭐 한 달, 두 달, 석 달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지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상황이죠. 한번 지난주에 뭐 수요일인 것 같아 저점을 깨고 지금 약간 살짝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6,500이었나? 근데 공부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공부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윌리엄 오니 책 같은 거 보고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도서관 갔거든요. 도서관 여기 구립 도서관 갔는데 늦은 시간인데도 연세 많은 분들이 진짜 뭐 약간 고시공부하듯이 뭔가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은 연세 많은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거라 뭐 기사 자격증 공부하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공부하신 것 같은데 투자하신 분들은 투자를 한번 그 승부 한번 걸어보시고 진짜 저희 방에서 한 50권 가까운 책들을 읽자고 하고 있는데 한 30권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라고 레벨 30까지는 한번 가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고민들의 대부분이 다른 고민들을 받게 되는데 그 다른 고민들이 뭔가 좀 아는 사람들의 고민이거든요. 그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어느 정도 돌아가는 사이클을 아는 사람들의 고민이기 때문에 좀 더 퀄리티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제 이름을 딴 커피를 출시를 했거든요. 제가 커피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커피 마시는 시간인데 제가 커피를 한번 어느 기회를 통해서 마셔본 적이 있었는데 카페쇼에서 부산 카페쇼 백스코에서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시켜서 마셔보고 또 괜찮다 싶어가지고 그 회사에 컨택을 해가지고 제가 이 커피를 좀 나눠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커피가 제 이름을 딴 커피가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식약처 등록을 해가지고 출시가 됐고요. 이 커피는 가격도 상당히 저렴해요. 배송비도 포함된 가격이에요. 근데 이 커피가 어떤 커피냐면 공정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직거래를 한 그런 커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가격을 요즘에 진짜 4만 원 넘어갑니다. 1kg당. 근데 여기 커피는 33,000원 정도 하고 그리고 여기 커피가 아프리카 커피 그 제이 블렌드라고 제가 나온 거는 아프리카 커피인데 탄자니아, 케냐 너무 좋습니다. 너무 바디감도 좋고 바디감뿐만이 아니라 적당하게 단맛, 그 과일 맛 이런 것들이 산미도 살짝 들어가 있고 해서 심심하지 않아요. 워낙 바디감만 강하고 너무 강배전에서 로스팅해서 막 태운 그런 커피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좀 답답하고 뭐 텁텁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커피는 진짜 신선한 느낌도 있으면서 바디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디감도 있기 때문에 이거 마시면은 스타벅스 못 갑니다. 맛이 없어가지고 뭐 지금도 사실은 잘 안 가긴 하지만 제가 마누카꿀에 이어서 자신 있게 권해드리는 커피니까요. 한번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회사에서도 한번 쌓아 드시고 소개도 한번 시켜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채널 자체가 한 달 수입이 100불이 안 되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해서 ROI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이 장비들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장비들 이런 것도 한번 뽕을 좀 뽑아보려고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하여튼 성공 투자하시고요. 진짜 6천 이게 뭡니까 6,500, 6,600, 6,800, 9,000 만스피 함께 힘을 내서 한번 가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거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 5일 동안은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이거 먹어가면서 조금 좀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형, 여행용 스틱형은 상당히 제가 강추를 드리고요.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험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험해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 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험이 또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옆지기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